영원 불변한 습관의 힘. 습관은 밧줄과 같다. 매일 실을 꽂아보면 결국은 끊지 못하게 된다. 호레이스만. 강연회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평소보다 일찍 강연회장에 모여들었다. 이제 너무도 유명해진 강사는 오늘 이어질 강연 내용에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그의 말에 전혀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필기까지 하면서 들었던 지난 일주일간의 내용을 종합한 어떤 내용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강연은 지난 일주일간 언급되어 온 신비의 마법의 열쇠가 마지막 모습을 드러낼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참석자들 상당수는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청중석 앉은 자리로부터 시선이 향하는 방향의 연단 오른쪽에는 화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화려한 색채의 포스터가 한 장 올려져 있었다. 그것은 은하계가 포함된 우주의 상상도였다. 참석자들은 오늘의 강연 주제가 천문학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강사가 등장하여 강연이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궁금증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자연의 섭리 중 가장 위대한 원리인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간단히 표현해서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원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행하여 고착화가 이루어지면 향후 그 행동에 자발적인 활동성이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동력이 없는데도 영원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주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간이 성장하며 매 순간 드러내는 모습은 모두가 그전까지 반복된 사고와 행동의 습관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는 습성을 기른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소망하는 모습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공 철학의 기본입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상당수는 우주의 대자연의 섭리가 있어서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주의 삼라만상이 그 어떤 다른 외부적 압력이나 인간의 힘 따위로는 변형할 수 없는 정확한 질서와 습관의 법칙을 지키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현상을 구성하는 5가지를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 지성이라고 했을 때 이 모두는 어떤 고정된 습관에 의해 질서정연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바닷가, 모래알부터 크게는 우주의 항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혜로인지 가능한 모든 사물들을 창조할 때 쓰는 기초 재료와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모든 물질의 원자 사이에 미지의 운명을 향해 끝없이 움직이는 항성과 유성들 사이에 1년, 사계절 사이에, 밤과 낮 사이에, 건강과 질병 사이에, 생명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역시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라는 에너지가 적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습성, 타인과 맺는 다양한 관계들, 개인적 소망과 목표에 따른 물질적 실체를 가져오는 매개체 또한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리입니다. 또한 일견 미약해 보이는 인간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보다 강력한 힘을 투영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 성공 철학의 목적 또한 그러한 지식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결정적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견을 성취하는 순간부터 부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가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란 대자연의 섭리에 의한 질서와 체계를 따르고 그에 의해 운영되는 원리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모든 자연 법칙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한치도 빈틈없는 정확성으로 몇 년 뒤 별과 위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위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측해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1년은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의 자리 이동이 정확한 순서에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부모와 같은 종류의 나무로 자란다는 것도 잘 압니다. 참나무가 소나무 씨앗을 낳거나
소나무 씨앗이 참나무로 자라는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위에 창조된 모든 것은 자기와 같은 모습의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사고와 목적의식도 불이 나면 틀림없이 연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분명히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생성할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란 생존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때로 그 일부의 모습을 띠게까지 하는 무형의 매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보다 많은 성공을 가져오고 실패는 보다 많은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설령 실패를 겪더라도 성공 중심적으로 사고하거나 그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들이 쉽게 성공을 거두고 또 그런 사람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역시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에 의해 성공을 거둔 사람의 정신으로부터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의 정신으로 성공의 의식화의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자유롭게 소통될 때는 항상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새롭게 패턴화되는 제3의 정신이 생성됩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긴밀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들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은 워낙 심오한 원리이기에 인간의 오감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대한 무형의 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또 관심을 끌지 못하는 추상적 원리가 널리 알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형의 추상적 원리야말로 진정한 우주의 힘을 대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모든 구체적 물질을 만들어낸 기본이자 물질들의 구체성을 가져온 원인이기도 합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앞서 소개한 에머슨의 보상이란 글도 쉽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글을 남긴 것은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원리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작 뉴턴도 이 원리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발견에서 조금만 더 나아갔더라면 광활한 우주 속에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를 현재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시간과 공간 양면에서 다른 위성들과 체계적인 연관성을 갖게 하는 법칙이 무엇인지도 밝혀냈을 것입니다. 습관의 힘에 대하여 습관의 힘은 단어 그대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서 체계적으로 반복된 습관에서 얻어지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가령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지 못한 하등동물이나 식물들은 본능이라는 습관에 따라 생존하거나 할 일을 행합니다. 이에 비해 인간들은 생활 습관에 관한 선택권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자신의 사고 유형에 맞춰 이 습관을 고착화해갑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의심, 시기, 탐욕, 빈곤과 같은 자기 제한적인 사고를 하다가 습관의 힘에 의해 그것에 상응하는 물질적 결과를 얻는 불행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번영과 풍요를 중심으로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획득하는 행운을 누립니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해 볼 때 만일 인류 전체가 후자의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의 반복을 행할 수만 있다면 세계의 미래도 보다 찬란히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사고에 일정한 패턴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혹적인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사고는 일정한 패턴에 따른 형상을 갖추면 그때부터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에 의해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언제까지라도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일 여기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사고, 패턴이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 원리 중 가장 심오한 부분에 도달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정신 깊은 곳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실패자로 떨어질 비극이나 위기 상황을 뛰어넘은 뒤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의 원인은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을 안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재앙이나 비극은 고착화된 기존의 습관들을 깨뜨림으로써 보다 새롭거나 바람직한 습관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좋은 예는 전쟁과 같은 재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국가 번영에 도움을 주거나 대자연의 섭리에 따른 생활양식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전쟁, 불경기, 전염병의 유행 등과 같은 혼란 상태를 겪으면 그때부터 기존의 잘못된 습성들을 깨우치거나 대자연에 무한하고도 총체적인 섭리에 순응하는 과정을 밟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정당화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인류가 보편적인 상호 이해심과 존중심을 가졌더라면 애초부터 전쟁 따위는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인류의 무지를 지적하자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관계의 부적응으로부터 싹튼 것입니다. 이 부적응은 우리의 부정적 사고가 가져온 결과로서 그 확대 속도가 워낙 빨라 순간적으로 국가 전체에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한 국가가 가진 기본 정신은 국민들을 지배하는 사고, 습관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적응에 관한 집단 사고의 원리는 개인의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가진 기본 사고는 그의 지배적인 사고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빚는 사고와 감정끼리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직업 및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개인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규칙이라 할 수 있는 황금률을 준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도 이해할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명확한 인생 목표의 설정이 가져오는 혜택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뚜렷한 목표가 고착화되면 그때부터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 작동되고 이는 다시 어떠한 실질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 논리적 귀결로 이끌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혜택을 말합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거나 우리의 사고 습관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가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개인의 사고 습관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우리의 사고의 다양한 차원의 지속성을 갖도록 하거나 이런 사고를 물질적 결과로 전환함을 가르쳐주는 원리일 뿐입니다. 집단 사고의 힘, 습관은 개인의 사고를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지배적 사고도 일정한 유형에 맞춰 패턴화된 집단 사고로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인류는 다음 전쟁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했고 그 결과 실제 더 큰 세계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유행병이 휩쓸기 전에 사람들은 질병의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걱정을 합니다. 가령 보건당국에서 어느 도시를 대상으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따위의 전염병이 퍼질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곧 그 지역 사람들의 사고 속에 그대로 표출되어 실제로 그 질병이 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 특정인이 전형적인 정신질병인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질병을 앓거나 그와 유사한 증세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의외로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 걱정하거나 이야기를 자주 할 때마다 작용하는 것은 집단 사고의 힘인데 이것도 결국은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일부인 것입니다. 즉, 사람들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사고 역시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실질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그 물질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무려 4분의 3가량의 국민이 빈곤과 궁핍 속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원인 파악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빈곤은 빈곤의 의식화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서 항상 빈곤이라는 조건에서 사고하고 이를 두려워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이 소유한 학력이나 재능은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자기 이름 뒤에 온갖 학위를 달고 다니면서도 평생을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암을 불치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에 의해 깨지지 않는 사고 패턴 속에 말려들어야 했고 그로써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여
일련의 새로운 사고, 패턴을 정립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 질병에 대한 해독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집단 사고가 충분히 퍼져나갈 수만 있다면 과거에 그러했듯이 어떠한 난치병들도 인류가 두려워하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영원히 사라져서 기억 속에서나 남을 질병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건강에 대한 의식화를 통해 주의 깊게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 함께할 때 그 지속성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건강을 원한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에 지시를 내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 그 지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속에 풍요의 지시를 내려서 번영의 의식화를 이루고 그를 통하여 실제적으로도 모든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소망하는 것에 대한 의식화가 앞서고 그 다음에 그것의 물질적 현시가 따릅니다. 의식화는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은 소망하는 바를 성취되도록 하는 모종의 원인으로서 우리는 일상적 사고나 명상을 통해 이것을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은 세상을 만든 창조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힘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훌륭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달한 결론은 이것이다. 빈곤을 받아들이고 질병을 감수하는 것은 신념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신념을 주제로 많은 의견들을 나누면서도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념은 오직 행동으로 영속성을 부여받는 정신 자세입니다. 신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론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훌륭한 사상가도 말했다시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념은 죽은 것일 뿐입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원리는 대자연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별에서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에 총체적인 질서와 규칙과 조화를 부여하는 범우주적 원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약자나 강자, 부자나 빈자, 또는 아픈 자나 건강한 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힘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대하시던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리를 습관의 힘의 법칙에 맞춰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이 원리들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일상적인 자기 단련 과정 등을 통해 이 원리들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 철학의 원리와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 성공 철학의 원리들은 무엇보다도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원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원리들은 독자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상호 연관 속에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때 진정한 부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 이 원리가 제일 처음 제시된 이유는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유용한 봉사를 제공하겠다는 정신적 준비부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야 다음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명확한 목적의식. 이 원리의 적용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를 통한 체계적 전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걸음이 정확히 목표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지속적인 효과의 누적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원리만 잘 지켜도 높은 차원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더욱 높은 삶의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면 다음 세 번째 원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삶 전문 조언가 그룹. 이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는 개인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세기에 걸쳐서 축적된 인류의 종합적 지식을 성취할 수 있기에 개인적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롭고도 큰 힘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도 다음 네 번째 원리의 인도가 없다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신념의 적용. 신념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을 지닌 사람에게는 무한한 지성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자신이 지닌 힘의 근원에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정신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원리는 보통 사람들이 뛰어난 성공을 달성하거나 높은 차원의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란 측면에서 비포로 불릴 만합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을 갖고도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다음 다섯 번째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호감이 가는 성품.
호감이 가는 성품은 타인들에게 내 생각을 전할 때, 특히 유용하기에 전문 조언가 그룹의 리더 등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앞선 4가지 원리의 적용에 충실해야만 이 성품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5가지 원리는 우리에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게 해주지만 실패를 겪지 않는 안전장치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선 다음 6번째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습관. 이 원리의 핵심은 습관입니다. 즉,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습관적으로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할 경우 개인의 계획이 어긋난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원리들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많은 성과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도 쉽게 획득합니다. 또한 호감을 주는 성품 덕에 남으로부터 쉽게 지속적인 협력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신념의 적용을 통하여 무한한 지성의 근원에 쉽게 접근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패를 겪으면 그것을 장애물이 아닌 도약의 디딤돌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인생 목표의 달성에 도달하기 위한 진행 과정에 언젠가는 다음 7번째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시점과 마주칠 것입니다. 7. 창조적 비전. 이 원리는 미래를 내다보거나 그것을 과거와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상상력 발휘를 통하여 개인의 희망과 목표, 달성의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필수적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직감이나 제육감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로써 인간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 8번째 원리의 채택이 필요합니다. 8. 진취적 자세. 이것은 무언가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거나 궁극적 목표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미루는 습관이나 무관심, 게으름과 같은 파괴적 습관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일종의 습관의 생산자와 같은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앞서 제시된 7가지 원리들 모두를 터득하였더라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습관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인간에게 부여된 유일한 통제 능력인 사고의 힘을 완벽하고 충분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스스로 체계성을 갖추거나 방향을 잡지는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 영감이나 육감과 같은 안내자나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들은 오로지 진취적 자세가 있어야 획득됩니다. 하지만 진취적 자세도 때로는 어긋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다음 9번째 원리의 적용을 통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9. 정확한 사고력. 정확한 사고는 진취적 자세로 발생할 수 있는 방향의 오류를 확실히 조정해 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판단의 오류나 잘못된 추측 또는 섣부른 결정의 실수도 막아줍니다. 또한 두뇌로 불리는 이성의 힘을 끌어들여 미덥지 못한 감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상 9가지의 원리에 통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을 소유한 것이지만 다음 10번째 원리를 적용하여 적절한 통제와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힘이 위험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10. 자기단련. 자기단련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획득되거나 신속히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체계적이고도 신중히 관리된 습관의 소산물입니다. 자기단련은 그 핵심의 의지력이 자리 잡고 있기에 자기단련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개인의 의지력을 본격적으로 시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선 9가지 원리들을 훌륭히 적용하여 큰 힘을 획득했던 사람들이 곧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 힘을 사용할 때 자기단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제대로 정복하고 적용한다면 그 어떤 적과 부딪히더라도 혹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단련은 다음 11번째 원리의 적용이 따라야 합니다. 11. 집중력. 집중력 또한 의지의 소산물입니다.
그것은 자기 단련과 워낙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심리학자에 따르면 둘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에너지의 분산을 막고 정신이 오로지 명확한 목표로 향하도록 이끌어서 결국에는 그 목표가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영원불변한 습관의 도움을 받고 실질적 결과물로 바뀌도록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목적이나 대상 목표를 잠재의식에 기록할 때 그것을 투영하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것입니다. 렌즈가 흐리면 대상물도 혼탁해지듯이 집중성이 약하거나 없다면 개인 목표의 달성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상 11가지 원리의 적용으로 개인의 힘은 충분히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지만 삶의 전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 위해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직업 특성상 많은 고객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또는 공직에 오르기 위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할 때는 또 다른 12번째 원리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12. 협력의 유도. 협력의 유도는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확실한 유대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전문 조언과 원리와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타인들로부터 이것을 얻지 못할 경우 개인적 성과 달성이라는 큰 틀에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전문 조언과 원리와 같습니다. 협력의 유도는 다른 말로 호의를 이끌어서 타인의 마음에 내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의 유도는 나의 가게에 손님이 몇 번씩 반복해서 찾아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직업 유형과 관계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목록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원리입니다. 협력 유도는 다음 13번째 원리의 적용을 통하여 보다 자유롭게 생각한 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13. 열정. 열정은 전염성이 강함으로 타인에게로 옮겨져서 그들의 적극적 협력이나 상상력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진취적 정신을 자극하거나 집중력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호감을 주는 성품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을 쉽게 습득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에 힘과 설득력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열정은 동기와 함께 생성되는 것이지만 14번째 원리의 도움이 없으면 적절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14. 건강. 건강한 신체는 정신이 쉬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성공이라는 말에 행복의 모든 조건들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 이 성공을 지속하려면 건강이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습관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란 적절한 자기 단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한 건강의 의식화가 따라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모든 열정의 기본이고 열정은 건강을 촉진합니다. 둘의 관계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어느 것이 앞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건강과 열정은 두 가지 모두가 인류의 진보와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이상 14가지 원리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패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보장하려면 15번째 원리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15시간과 돈의 올바른 활용. 우리 주변에는 시간과 돈을 절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을 세워 절약하지 않으면 항상 결핍증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기본적 욕망 가운데 하나인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은 철저한 자기 단련을 통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는 영원히 현실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 역시 개인적 성과 달성, 철학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 철학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하여 소망하는 결과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 힘은 워낙 강력하기에 아무것도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과 그렇기에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타인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다음 16번째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황금률의 실천.
여기서 실천이란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은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황금률이 나에게 영원한 이익이 되도록 하거나 힘에 활용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습관처럼 황금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리를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후에 획득하는 혜택은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기울였던 노고에 충분히 보답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거꾸로 그것을 지키지 못해 얻는 손해 역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적 힘의 발휘에 관련된 제 원리와 이 원리들이 잘못 쓰일 경우를 피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힘이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뿐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본 성공 철학의 대미를 장식하는 17번째 원리가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17.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란 여러 단계에서 우리의 습관을 고착화시키고 이것이 영속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앞서도 진술했듯이 이 원리는 앞선 16가지의 원리들을 통제함은 물론 이들을 혼합하여 하나의 실제 철학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대자연과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칙들을 제어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가 제대로 습득된다면 앞선 성공 원리들의 적용 습관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공의 성취에 필수적인 번영의 의식화를 강화하고 이것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정신을 조종하는 통제 원리이기도 합니다. 앞선 16가지의 원리를 단순히 이해했다고 해서 개인적 힘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고정된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에 의한 개인적 힘의 달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는 부정적 가능성이라는 흐름과 긍정적 가능성이라는 흐름이 함께 존재합니다. 부정적 흐름은 그것에 휩쓸릴 경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인력 때문에 마취적 흐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는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빈곤의 의식화를 고착화된 습관으로 바꾸는 매개체입니다. 또한 절망과 무관심이 습관처럼 굳어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질병으로 인하여 평생 우울하게 지내거나 고통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패배의 의식화를 촉진하여 기본적인 자긍심을 해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 성질과 효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관계없이 온갖 부정적 습관을 고착화시키는 악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큰 강에서 이 흐름은 뚜렷한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성공 쪽 흐름은 명확한 목적의식의 습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 인간관계에서 황금률을 적용하는 습관 등 16가지 성공 원리들을 적용할 때 생성되는 흐름으로서 혜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개발하고 적용하는 모든 성공적 습관들의 고착화가 생성될 것입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습관의 의미를 규칙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잦은 생리적 노출로 인하여 습득된 일정한 패턴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스터 사전에는 습관에 관한 방대한 양의 부가적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습관을 고착화시키는 방법의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의 설명이 생략된 원인은 이 사전의 편집자가 사전을 편찬할 당시에는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법칙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도 이 사전에서 의미심장하고도 중요한 정의를 찾을 수 있다면 반복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반복은 모든 습관의 출발점이자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의식에 대한 습관을 예로 든다면 그것은 오직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고의 반복과 목표의 완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상상력을 끌어들여서 반복적으로 발휘될 때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여 소망 달성을 위한 실제적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에 관련된 신념을 치밀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것 역시 하나의 습관으로 형성되어 소망하는 대상을 성취하기 전이라도 목표에 대한 완벽한 장악력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습관이 자발적으로 생성되게 하려면 자기 단련, 인내심, 의지력, 신념이 필요한데 앞서 설명한 16가지의 성공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라면 이 모두를 쉽게 생성해내는 능력도 지녔을 것입니다. 자발적 습관 구축은 자기 단련이 가장 고도로 표현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긍정적 습관의 형성은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력의 소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된 사고 행동이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영역 안에 들어설 때부터 우리의 사고는 고착화되고 자발적인 힘의 작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반복하여 정신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개인적 성과, 달성의 원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유지하는 경제적, 사교적, 직업적, 정신적 위치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착화된 습관으로 인하여 현재 모습, 현재 지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발적 습관의 개발과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 일에 원하는 모습을 갖추거나 올라서려는 지위로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공 철학의 16가지 원리들은 반드시 영원 불변한 습관의 힘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원리들 각각의 목적도 전문적인 습관 강화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정신이 이 원리들을 완벽하게 장악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모든 원리들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력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강해서 두 가지 흐름 중 한쪽에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성공 철학의 목적은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개발하고 적절히 유지하여 어떤 경우에도 성공의 흐름을 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 철학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듯이 이 성공 철학을 정복하고 완전히 소화하여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릴 때까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경계심, 단호함, 끈기를 발휘하여 우리 자신이 인생을 주도하고 이곳에 빈곤이나 불행, 낙심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생의 관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인생이라는 말 위에 올라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말이 되어 인생을 태우고 달리는 것입니다. 기수가 되느냐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내가 인생의 기수가 되기를 포기한다면 반드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를 태우지 않으면 나를 타고 달릴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멈춰 서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아와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관계, 성공 철학을 배우는 입장이라면 사고가 그 물질적 실체로 바뀐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화롭게 타인과 어울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이 중요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켈리 링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오로지 정신개발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개인의 정서적 성격적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와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에 실패했다. 그의 비난이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굳이 학교에서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영원 불변한 습관의 법칙이 발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아마 대다수의 교육학자들이 아직 그 이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행하는 모든 것이 습관의 결과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걷거나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먹거나 마시는 방식도 습관입니다. 성생활도 습관입니다. 긍정적 관계든 부정적 관계든 타인과 맺는 관계 역시 습관의 소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는 왜 현재 자신과 같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항상 개인이 지닌 자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에 대한 오해부터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자아는 신념을 비롯한 모든 정신 자세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피동적 신념과 능동적 신념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자아는 이것에 연계된 모든 행동을 표출할 때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과 가능성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려면 우리의 자아를 어떤 식으로 자극하여 행동을 유도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아가 우리의 허영심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따위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인식, 자아라는 단어가 흔히 이기주에 붙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아는 나를 뜻하는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것이 체계화될 경우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신념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추진력의 집합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아의 가치, 자아는 개인의 개성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의 집합체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자아는 목적의식과 함께 의도적으로 강화한 습관으로 더욱 발전되기도 하고, 필요시 다른 방향으로 유도되거나 적절한 통제하에 놓이기도 합니다. 한 훌륭한 철학자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연구에 일생을 바친 뒤 다음과 같이 자아에 대한 기초적 발견이 될 만한 분석 결과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관계없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수많은 작은 에너지들이 집합된 곳이다. 이 에너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때로는 조화를 이루며 함께 움직이기도 한다. 인간의 신체는 하나의 흐름을 갖는 생명의 메커니즘이다. 이것은 내부적 힘을 조종하여 원하던 목표의 성취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지닌다. 하지만 오직 습관이나 의지력, 수양, 열정 등의 힘을 빌릴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원한다면 최고 수준까지 이 에너지를 조종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기와 햇빛, 우리가 먹거나 마시는 음식과 물 등 모두가 하늘과 땅의 힘을 대신하는 실체들이다. 인간은 환경에 몸을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의 생활을 연명하는 게으른 나그네의 삶을 살다 갈 수도 있고, 좀 더 훌륭한 존재가 되어 보다 높은 차원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영향력에 둘러싸이면서도 자신의 사고 충동을 자극하는 외부 요인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겠다는 의지의 실현보다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은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사이에 놓인다. 인간은 감정과 열정, 또는 환경과 우연의 소산물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신체, 정신이 어떤 형태를 띠는가 하는 것은 대개 개인적 삶이 어떤 흐름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중요 부분이 결정된다. 잠시만 명상해 보아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강력함을 띠는지를 깨닫고는 놀라게 된다. 지구 위에 창조된 생명체들을 보라. 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는지를 보라. 나무는 조금이라도 햇볕 쪽으로 가지를 뻗어 많은 공기를 호흡하려 애쓰고, 땅 밑의 뿌리들은 양분으로 쓰일 수분과 광물질을 찾아다닌다. 그런데도 이들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생물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들 모두는 끝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움직임은 모종의 목적을 지닌 근원으로부터 발생한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우리를 둘러싼 대기에도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그렇기에 북극 하늘은 차가운 광선을 뿜으며 빛나다가도 혹독한 추위가 풀리면 새로운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색다른 환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수증기가 액화된 원소 단위로서 전자, 기계, 기타 화학적 에너지로 충전되어 인간에게 큰 이익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 심지어 얼음과 같은 차가운 결정체 속에도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만히만 있지는 않으려 한다. 때로 그 에너지는 바위를 산산조각 낼 정도로 엄청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는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호흡하기도 하는 것이다. 에너지가 들어있지 않은 화학 분자나 원자란 단 한 개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 역시 이러한 개별적 에너지들의 종합체다. 인간의 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적 형태의 것으로서 각각의 에너지를 지니고 상호, 조화 속에 작동하는 수많은 신체 세포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무형적 형태의 것으로서 자아가 이에 해당됩니다.
과학자들은 73kg 정도의 인간에게는 약 17가지 정도의 화학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염소, 황산, 염소, 나트륨, 철, 불소, 마그네슘, 규소 들어있고 기타 비소, 요드, 알루미늄 약간씩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원소라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모두 합쳐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원소들도 적절한 성장과 체계화 과정을 거친 뒤 올바른 통제하에 놓인 자아와 결합되는 순간부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바뀝니다. 즉, 자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힘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도 형상화되거나 발달될 수 있는 훌륭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자아의 성장은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법칙을 따르는 조직적 사고와 함께합니다. 여기서 조직적 사고는 습관을 통해 반복된 사고가 우리의 적절한 통제를 받아 일정한 패턴을 따르게 된 것을 뜻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창의적 테크놀로지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값으로 매기기 힘든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은 자아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로버트 자르비 같은 의사가 인공심장을 개발하여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발달된 자아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고든 굴트 같은 사람이 레이저 광선을 발견한 최초의 인간이 된 것도 자신의 자아의 빛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많은 발명가들이 인류의 진보에 큰 공헌을 할 때마다 올바르게 발달하고 적절히 관리되는 자아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인류의 가치 있는 공헌을 하는 사람과 그저 세상이라는 공간의 일부를 잠깐 차지하다가 사라져가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자아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모든 형태의 인간 행동을 뒷받침하는 추진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 욕구로서 전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자신의 자아를 훌륭하게 관리한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하는 이상의 자유와 해방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연계 방식을 판단하고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따르는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개인적인 인생의 소망이나 목표를 패턴화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자아는 우리 자신과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에 따라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아는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법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적 사고, 습관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의식화를 강화하는 법.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올바르게 발전했거나 균형을 갖춘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성공의 편향성을 이끄는 요소는 바로 개인의 힘을 원하는 목적으로 전환시킬 때 필요한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모든 개인적 성과 달성은 개인의 자아가 성공의 의식화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성공을 거두려면 자아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그것에 내 욕망이 지향하는 목적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다양한 한계의식이나 두려움, 의심과 같이 자아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암시도 자아의 바람직한 소망의 감정 흐름을 심어주고 의도하는 목적의 성취욕을 실어줄 때 쓰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기암시의 중요성을 간과할 경우 자아에 대한 올바른 통제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오로지 자기암시의 적용을 통하여 그 힘이고 정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암시가 신념이라는 지위를 획득할 때부터 자아의 힘은 무한대에 이릅니다. 자아는 살아있고 활동하는 것이며 끝없는 양분을 제공해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그러하듯 그것은 양분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목적의식이라는 양분을 섭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취적 자세라고 하는 양분을 섭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훌륭하게 조직된 계획에 따른 행동의 양분을 섭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양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력이라는 양분을 받아야 하고 궁극적 목표의 지향이라는 양분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단련을 통해 관리되고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고라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정복하지 못하고 남과 남의 자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곤의 의식화를 유지한 채로 자신의 사고를 풍요로움의 표출에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진정으로 위대한 분은 빈곤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빈곤과 기타 두려움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 환경이 자아에 개입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간단히 말해서 본 성공 철학에서 묘사되는 개인적 성공을 이끄는 원리 실천의 주체이자 진정한 자아의 주인이 된 사람들을 소망하는 결과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단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가장 중요한 힘, 다시 말해 일생 최대의 소망의 달성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를 결정짓는 힘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심과 허영 또는 속된 특성들이 우리의 자아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것은 몇 푼도 되지 않는 화학 원소들 외에는 오직 자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성은 인간의 훌륭한 창조력을 이끕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아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또 그 중요한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성과 자아는 모두 건설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만큼이나 파괴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면에서 그래서 유사 이래 수없이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오용무용해왔다는 측면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아의 표출을 늘 타인에게 불쾌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이기주의자들은 자아의 건설적 활용으로의 유도 방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려면 허풍이나 자만이 아닌 순수한 희망, 소망, 목표, 야망 및 계획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를 구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아를 통제할 때의 슬로건은 말이 아닌 행동이어야 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는 개인적 힘을 가지려는 욕망은 건전한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의 위대성을 공공연히 자랑한다면 이 역시 자아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정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는 것은 내부적 두려움과 열등감을 숨기려는 위장막일 뿐입니다. 자아와 정신, 자세와의 관계, 자아의 진정한 속성을 이해한다면 전문 조언가, 원리의 중요성도 인식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문 조언가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그들과의 유대관계가 나의 희망, 목표, 의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내 인생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언제라도 자신들의 소망이나 특성을 종속시킬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 자신과 나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의 미덕에 찬탄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내가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언제나 내 식대로 살아가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필수 조건의 준수에 실패할 경우 우리의 전문 조언과 그룹과의 유대관계에도 종말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나름대로의 동기를 갖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동기 또는 동기 없이 맺어진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빈곤과 부유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대신하여 개인적인 소망을 물질적 대상물로 구현하는 것은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까지 양적질적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목표를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위력은 예외 없이 발휘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려면 항상 자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형상화하고 통제하에 둠으로써 그 어떤 작업 결과, 돈이나 요행, 삶의 변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땅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수확 결과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듯이 우리들 역시 자신의 자아에 일정한 형상을 부여하면
그 결과를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에 의해 시간이 흐르면 도토리에서 참나무가 자라고 모든 생물들도 자신과 같은 종족으로 번식되듯이 습관의 힘은 우리의 자아에 맞춰 그려두었던 그림들을 틀림없이 그 물질적 실체로 변환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럴수록 우리의 자아를 주의 깊게 개발하고 통제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자아의 통제력 없이는 어떤 성공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개발된 자아의 정의, 지금부터는 올바르게 개발된 자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이에 관한 그릇된 인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중에 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이상 찾아 그들과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친분을 유지합니다. 이때 이 유대관계는 가급적 정신적 심리적 자질과 학식, 성, 연령 등에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가령 앤드류 카네기 씨가 조직한 전문 조언가 그룹에 포함된 20명 내외의 사람들 모두는 정신적 자질이나 경험 또는 학식 면에서 다른 어떤 전문 조언가 그룹에서도 찾기 힘들 만큼 훌륭하게 그룹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나의 자아가 구성원들의 영향하에 놓일 수 있도록 한 뒤 그룹의 공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명확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계획은 전문 조언과 그룹 내각 구성원들의 협력하에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의 계획이라도 확실치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보장될 때까지 다른 것들로 보충하거나 대체합니다. 단, 그룹의 목표까지 바뀌어선 안 됩니다. 셋째,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목표하는 대상물의 성취를 의심하거나 그것을 유도하는 환경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합니다. 긍정적 자아는 부정적 환경에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한 한 일체의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만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공의 가능성에도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설령 우정이나 의무감 또는 혈연으로 지속되어 온 관계라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두어야 합니다. 넷째, 열등감을 느꼈거나 안 좋았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생각이 일체 떠오르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확실히 잠가둡니다. 강력하고 활기 있는 자아는 과거의 불쾌한 경험이나 상황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에게서 발전합니다. 자아의 활력은 앞으로 성취하려는 목표에 대한 기원과 소망을 먹고 삽니다. 사고는 인간의 자아라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벽돌입니다.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건물은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 형태에 이를 때까지 어떤 성격의 사고들이 관여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섯째, 가능한 모든 물질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로써 내가 원하는 유형의 자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령 소설가들이 작업실을 꾸밀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자료들을 곳곳에 비치해두기도 하고 자신의 작업과 관련된 온갖 참고 자료들로 책장을 채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자아에 관한 뚜렷한 밑그림이 떠오르게 하려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끌어들여서 그것을 표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 그 그림이 물질적 실체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섯째, 올바른 자아란 항상 개인의 통제권 내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자의식은 병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나는 파괴적 성향에 말려들게 할 뿐입니다. 자아 개발의 좌우명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생기거나 건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돈을 모을 때부터 위험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정도 이상의 힘은 자의적으로 통제권을 벗어나곤 합니다. 대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자아 개발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설 때는 안전 밸브가 작동하여 이것을 축소하거나 위험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에머슨이 보상의 법칙이라 불렀던 이것은 예외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은 그곳에 도착한 첫날부터 깊이 상처를 입은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회사원들도 아무리 활동적인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은퇴한 뒤에는 곧 쇠퇴기에 접어들고 그들 중 상당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는 합니다. 또 오래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여생은 대개 불행합니다. 건강한 자아는 언제나 적절한 통제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7번째,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의 사고, 습관의 성격상 자아는 끝없이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두 가지 요소는 시간과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법칙입니다. 이 중 우리는 시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시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치 흙에 심어진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사고의 충동과 소망의 습관의 힘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을 때까지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소망이 그 물질적 대상물로 바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소망의 성격과 그것이 관련된 상황 또는 소망의 강렬함 정도 등이 사고 단계에서 물질적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 관여한다는 것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자세의 한 가지 유형인 신념의 도움을 받을 경우는 의외로 그 변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는 20세를 전후로 성숙기에 도달하지만 정신적 성숙은 대략 35세에서 60세 사이에 그 절정에 이릅니다. 물질적 풍요와 다양한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50대 전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적 부를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자기 단련의 시간을 거친 자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감과 명확한 목적의식, 진취적 자세, 상상력 및 판단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아는 풍요나 부를 획득할 수 없으며 또 획득하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모두가 시간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시간의 경과만으로 획득되진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이 여기에 작용함으로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풍요에 대한 것이든 빈곤에 대한 것이든 모든 사람들의 습관을 그 사람의 자아에 맞춰 패턴화하고 그로부터 영속적 형태의 정신적 물리적 위상의 성질과 범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자아를 지켜낸 여자 이야기.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던 여자가 간이 침대가 놓인 가게 한 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실직 상태에 처한 중년 남자가 당분간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기로 한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는 돈은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화장품 제조 기술에 관해서만큼은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남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화장품 제조 기술을 전수받는 것으로 숙식비를 대신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두 사람은 각자 경제적 자립성을 갖춘 독립인으로서 전문 조언가 그룹을 만들기로 했던 것인데 이들은 앞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집집마다 방문 판매하면서 재료 구입비는 여자가, 화장품의 제조 책임은 남자가 지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업은 상당한 수익성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를 좀 더 확장시킬 욕심에 25년이 넘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한때 화장품 제조 분야에서 꽤나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었으나 별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 역시 미장원 운영으로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맺은 이상적 결합은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막강한 힘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곧 금전적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공황을 벗어나지 못한 사업 초기엔 주로 미용실 구석방에서 화장품을 만든 뒤 그것을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8년 뒤 공황이 끝날 무렵엔 큰 공장을 하나 살 여유가 생겼고 그때부터 이곳을 근거지로 본격적인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정규 직원만 100명이 넘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넘는 방문 판매원을 갖춘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20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화장품 같은 사치품이 거둔 성과로서는 경이적인 액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경제적 결핍에서 완전히 해방된 여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감탄할 것은 이들이 이룬 경제적 자유는 기존의 빈곤에 처해 있던 시절에 지니고 있던 지식과 기회들을 그대로 지닌 채 전문 조언가 그룹을 결성한 것만으로도 획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은 이 부부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저 또한 두 사람의 이름을 밝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전문 조언가 그룹의 중요성을 밝히는 자리에서 굳이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편견 없이 성공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그들이 거둔 성공의 밑그림을 평가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전문 조언가 그룹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전에 생활력이 없는 남자와 결혼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녀와 어린아이를 남겨놓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나이 많은 남편 역시 이번이 재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측건대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만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입니다. 다만 늙은 남편은 누구 못지않은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에 부부가 꾸려가는 사업체나 어렵게 마련한 집 모두를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만큼은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로부터 나오는 모든 화장품에는 예외 없이 남편의 이름이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 제품을 운반하는 운송 트럭에도 모두 커다란 글씨로 남편 이름이 쓰여 있고 심지어 판촉 책자나 광고용 전단지에까지 대문자로 적힌 남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일으킨 것은 오로지 자기의 능력 덕분이고 성공적인 운영과 모든 관리 역시 자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거둔 성공의 배경에는 여자의 힘이 훨씬 컸습니다. 현재 사업체는 지금의 남편이 없어도 변함없이 어쩌면 더 훌륭하게 운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아내는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하고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가 자신의 힘으로 사업체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것까지도 아내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박탈감과 실패의식에 시달릴 남편의 열등감을 제거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훌륭한 기업체 경영인으로 믿게끔 최면을 걸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설령 그가 훌륭한 화장품 제조 기술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과 같이 현명한 아내의 지원이 없었다면 예전에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있었기에 그의 자아는 회생했고 발전했으며 그의 괴팍한 성격과 사업 수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모든 사업 정책과 회사 방침 등 일체의 운영 방식은 아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이 직접 밝히지 않고 남편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이식시키는 방법을 선택했기에 그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그것이 아내가 제시한 힌트에서 얻은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냉정히 평가한다면 이들의 사업은 모두 그녀의 두뇌 활동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 작품을 전시하는 진열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협력 체계가 워낙 뛰어났기에 훌륭한 금전적 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로 결심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녀의 지혜와 자기 통제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도 자신의 성격을 남편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남편의 자아를 개발한다고 하는 인간, 정신의 개발 방식을 어디서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여자들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직관에서 그녀의 성공이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그로써 그녀가 추구해온 경제적 안전성이라고 하는 목표에 훌륭하게 부합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빈곤과 부유의 주요 차이는 열등감이 지배하는 자아와 우월감이 지배하는 자아의 차이에 다름 아니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현명한 여자가 남편과 자신의 정신체계를, 풍요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늙은 남자는 일찌감치 거린으로서의 삶을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상의 결론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선 사례도 어떤 인생에서든 성공을 거두려면 인간의 자아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체계화하고 궁극적 목적을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진리를 인용할 때 제시되는 수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헨리 포드의 자아. 헨리 포드 씨의 자아 중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포드 씨의 그것과 부인의 그것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태라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의식의 단일성, 인내심, 자기의 존력, 자기 통제력 등은 상당 부분이 부인의 영향력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앞선 사례의 남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포드 씨의 자아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매력이나 화려한 장식의 모습이 없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그의 자아는 심리적 겸손함과 소박함이 따라다녔습니다. 헨리 포드 씨는 평생 사무실에 변변한 자신의 사진이나 초상화 하나도 걸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직간접적으로 그의 거대한 기업 제국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업주 포드 씨의 영향력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포드식 자아 표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기계적 완벽성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체계를 통하여, 대중적 가격을 통하여 수백만 명의 선남 선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포드 씨는 칭찬의 말을 들으면 이를 부정할 만큼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그것을 유도하는 행동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아는 앞선 사례에 등장한 미용사의 남편처럼 아내에게서 끝없는 비위 맞추기를 요구하는 사람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포드 씨가 전문 조언과 원리를 통하여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때 사용한 방식은 카네기 씨나 다른 건물 기업인들의 그것과도 달랐습니다. 그의 자아는 워낙 겸손하고 내세우기를 싫어하기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듣기 좋은 언사도 받지 않으려 했고, 자신에게 칭찬이 전해지더라도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헨리 포드 씨는 훌륭한 정신체계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자연의 섭리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자신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도록 활용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위대성의 상당 부분은 그의 부인과 토머스 에디슨, 로터 버뱅크, 존 버로, 하비 파이어스톤과 같은 전문 조언가들과의 오랜 유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포드 씨와 이들 전문 조언가들은 서로 생각을 교환하거나 필요한 정신적 자양분을 얻고자 할 때는 하던 사업도 제쳐두고 며칠간 휴양지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헨리 포드 씨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그의 인격과 사업 철학까지 위의 사람들과 교제가 시작된 이후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포드 씨에게 미친 그들의 영향력은 참으로 절대적이고 심오하고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헨리 포드 씨는 항상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지배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성과를 달성한 사람의 사례를 연구해보면 그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정확히 그들의 자아에 대한 지배력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미용사의 남편은 자신의 사업체와 가정이라는 공간만 점령하고 또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능력은 그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신 자세 역시 그 범위 내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영원불변한 습관의 힘의 법칙에 의해 그의 한계는 그곳까지로 고착화되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 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의 거의 모든 공간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로써 현대 문명의 전반적 흐름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지배했기에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그곳에서 물질적 실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선 미용사 남편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이기심으로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하고 수백 명의 종업원들과 자신의 가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 씨는 사고의 확대와 증진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쪽으로 자신의 자아를 표출하려 했고, 그러다 보니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고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발하려 노력하는 자아의 성품에 관해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행사합니다. 헨리 포드 씨는 자신의 자아를 더욱 발전시켜서 지구 전체를 둘러싼 수 있을 정도의 웅대한 계획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사고 중심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의 제조와 배분 문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 중심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 문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 중심은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날 만큼의 유동 자산을 조달하여 완전한 지배가 가능한 사업체의 건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유리한 작업 조건과 봉급 체계를 세워줌으로써 그들의 효율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경제원리 중심적 사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고 중심은 자신과 동료 직원 간의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자신의 견해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조직에서 도태되게 함으로써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것들이 그의 자아를 키우고 유지하고 살찌운 자질이자 그만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질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 돌려 포드 씨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자동차 산업에 참여했던 수많은 경쟁 기업인들이 밟은 과정이 어떠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둔 성과를 살펴본다면 그들이 생산한 자동차들 중 극히 일부 또는 극히 일부의 상표만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드 씨의 경쟁자들이 낙오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자아에 부과한 한계성과 집중성의 분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 대부분이 외형적으로는 포드 씨 못지않은 지력을 지니고 포드 씨보다 더 높은 학력을 지니거나 더 역동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의 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과 헨리 포드 씨와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드 씨는 단순한 개인적 성과 달성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아를 확대시켜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다가 그것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이 세운 계획은 확대성과 탄력성을 지닌 자아만이 개인적인 진보를 이끈다고 하는 전제 앞에서 좌초되어야 했습니다. 올바른 균형을 갖춘 자아는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올바른 균형을 갖춘 자아는 명확한 목적의식이라는 돛을 올리고 진취적 자세 등을 통해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절대로 양쪽으로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또한 패배나 승리 모두를 삶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시행착오로 생각하기에 함부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공 철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자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부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를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리를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류 문명의 여명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거두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했던 실질적 지식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인생 철학입니다. 또 그것은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헨리 포드나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자아가 열망하는
세계 속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스스로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자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무언가를 모방하여서 태어난 존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가 선택한 영웅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전한 특질이기도 합니다. 이때 만일 내가 선택한 영웅이 훌륭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웅을 숭배할 때는 그만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이 우리에게 심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란 정신 속의 토양과 같다. 지금까지 자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상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정신 속에 자리 잡은 토양과 같아서 원한다면 이곳에 활발한 신념을 고취시킬 씨앗을 뿌려서 풍요로운 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기를 게을리한다면 두려움이나 의심, 우유부단함 같은 부정적 잡초들만 자라는 실패의 땅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행복으로 향하는 과정의 방해물이 되었던 최후의 벽을 통과하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은 여러분의 요구가 없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17가지의 성공 철학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 문을 조금씩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모든 개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인생의 성공 철학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조합해서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과 활동 분야에서의 성공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각 성공 원리들을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어왔습니다. 이상의 철학에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해력 범위에 있는 단어와 비유법들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철학은 대부분 구체적인 것이기에 추상적 내용은 드물거나 꼭 필요할 때만 등장합니다. 그 속에는 일반인을 현혹시키는 학문적 용어나 문장도 없습니다. 이 성공 철학이 겨냥하는 바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경제적, 정신적으로 완벽히 이동시켜주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 철학에는 일찍이 언급된 12가지 부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부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려는 목적도 숨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하여 에머슨과 윌리엄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훌륭한 사상가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인류 개개인에게 자신의 정신을 완벽히 장악할 때 마음의 평화, 인간관계의 조화,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하는 최초의 완전하고도 확실한 개인적 성과, 달성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17가지의 성공 원리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이르면 몇 번씩 했던 말을 되풀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번씩 반복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오래된 진리의 재해석 등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쇠사슬의 구조처럼 하나의 원리가 다른 원리의 뒤를 이어가며 계속 연장되는 17가지 원리의 상호 연계성을 보여주려고 이러한 반복법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반복 설명하는 것은 교육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광고 기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반복은 정당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은 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류 역사가 탄생시킨 위인들의 성공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